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오늘 참 기업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배예요, 배. 그러면 이제 배는 우리 배 안에 뭐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나 어디가 빵꾸난 게 있나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배가 2024년 한 해를 항해하는 동안 만나게 될 바다의 모습은 또 어떤가를 들여다보고 항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어진 약 90분 동안 여러분들과 이 2024년 경제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항해를 해야 될까? 어떤 위험 요인을 좀 우회해 볼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좀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할 텐데요. 참고로 오늘 준비된 이 강의 교환은 대략 한 4시간, 5시간 분량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 안 드리겠고 여러분이 오늘 좀 즉석에서 나 좀 이런 내용으로 해주세요 하는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책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오늘 이런 내용 들으러 왔습니다. 질문이나 제안 주시면 됩니다. 손을 드시고 첫 번째 질문이 참 쉬운 게 아닌데 우리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강의를 오늘 3번째 듣습니다. 첫 질문을 하면은 꼭 책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3고 시대에 우리 중소기업 대표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회사를 운영해야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하고 두 번째, 교수님께서 6개월 후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현안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고, 물론 저는 이렇게 중소 중견기업 혹은 뭐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을 만날 일이 도 있겠지만 주로는 이제 대기업을 많이 만나서 이런 자리가 저한테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 분께 이렇게 좀 헤쳐나가세요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제 경영전략회의라는 게 있어서 그곳에 이제 참석해서 경제 현안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대응하세요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그 변수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도 이런 질문이 있다. 저기 맨 뒤에 계신데 마이크 혹시 있으시면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실례지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네, 멋있는 모자를 쓰셨는데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나아갈 길은 현재는 아마 소비 절벽의 시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소비 절벽의 시대를 경제인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너무 훌륭한 질문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비 절벽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제가 오늘 그런 말씀 강조하면서 드릴 예정입니다. 또 세 번째 제언입니다. 오늘 강의 이런 내용 해주세요라는 제언을 해주시면 또 세 번째 제언자분께 여기 손 두셨습니다.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고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계 경제 질서를 보면은 네. 네오 달리오가 주장했던 시대 변화, 거기서 보면은 100년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500년 동안 100년의 사이클을 거쳐오면서 세계가 변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이 또 100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미래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말씀 꼭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이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가급적이면 오늘 내용 중에서 그 세 가지 질문에 응하는 방식으로 강연을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침 일찍인데 나 이 이야기를 못 듣고 가면 오늘 잠을 못 이룰 것 같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또 한 번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있으실까요? 여기 있으시네요. 잠을 못 주무시면 또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새벽인데. 좋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어나셔서. 예. 마이크 거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교수님이 강의하시다는 걸 쭉 봤거든요. 근데 제일 기대했던 게 꼬꾸라지는 중국 경제라는 걸 봤어요. 그 제목을. 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듣고 가는 게 성과가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차례대로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네.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미리 그 인쇄된 강의 교환을 다 해달라. 그러면 오늘 오전 일정을 다 빼시고 저랑 같이 쭉 달려가면 됩니다. 예, 네. 최대한 많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걸 다 소화하다 보면 오히려 깊게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 주신 질문 제안들 받들어서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인사를 드릴 텐데 아마 4년 전에도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 인사법이 좀 있어요. 인사법으로 인사를 드리면 이 아침을 힘껏 깨우는 목소리와 박수로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 주시는 그 화답법이 있습니다. 예행 연습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행 연습하겠습니다. 자, 박수 함성 시작. 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는 제 눈에 가장 티나게 들어오신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티나게 하려면 뭐 테이블 위에 올라가셔도 되고 춤을 추셔도 되고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네, 두 분이 일어나셨는데 일단 앞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 5분이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계속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저를 소개할 때 항상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저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저는 2050년까지 경제전망을 발간하기로 독자들과 약속을 항상 떼어서 여러분 눈 건강 잃지 마시고 2050년까지 책 글자 작은 글자 다 읽을 수 있게 함께 달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림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고차원적인 생각 말고요. 그냥 나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하면서 손 드셔도 좋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그림 같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한 분만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그림, 네. 저기 그때 계시네요. 일어나 주시고요. 마이크 갑니다, 저기. 네, 부탁드립니다. 패스트를 표현하는 그림 같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셨지만 꼭 정답을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틀린 답도 용기 있게 손 드시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568년에 그려진 독일 그림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4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그 길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안내하는 자도 시각장애인이죠.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어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나를 안내하는 자가 맞게 안내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길을 안내받는 자가 아니라 안내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은 내가 항해할 바다의 모습이 어떤지를 눈을 크게 뜨고 명확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나름 어떤 위협들이 있을까? 그 안에서 나름의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 라는 것을 먼저 가늠하시고 항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기대되실까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박수를 계속 치실 거거든요. 이번에는 다 치실 필요는 없고요. 기대되시는 분들만 한해서 박수 함성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기대가 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달려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다 함께 큰 소리로 좀 따라해 주세요. 초인플레이션. 제가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고물가가 살면서 한두 번씩, 서너 번씩, 1, 2년에 한 번씩 경험하는 그런 고물가가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서 처음 만날 법한 그런 고물가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9.1% 정점을 기록했던 이 숫자는 아마도 41년 만에 최고치고 아마도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대표님께는 이 물가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숫자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 만난 숫자 맞죠? 만 43세가 안 되는 여러분들께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고물가는 태어나서 처음 만난 고물가입니다. 처음 만난 고물가라는 거, 그죠? 그만큼 이 물가는 낮은 간단한 물가가 아니라 초인플레이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서 약간 경제학적 사고를 가지실 수 있도록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경제학적 사고입니다. 이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벌써 담깁니다. 여러분 혹시 재테크란 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재테크 그냥 정의를 여쭙는 건 아니고 혹시 김춘겸 대표님은 재테크는 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재테크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돈의 가치를 새롭게 해 미리 예측하고 내가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정의를 말씀 주셔서 굉장히 어렵게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재테크는 간단히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테크란? 재테크는 경제입니다. 경제다. 좋습니다. 재테크란 뭡니까? 글쎄요. 돈을 벌게끔 하는 수단 아닙니까? 돈을 벌게끔 하는 수단. 여러분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으세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의 정의,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의 정의는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다. 돈을 현찰로 들고 있을까? 저축을 할까? 주식으로 들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까? 채권으로 들고 있을까? 금으로 들고 있을까? 코인으로 들고 있을까? 어떤 형태로 돈을 들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재테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재테크라는 관점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 왜? 현금의 가치가 녹아져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체감한다는 게 이겁니다. 원자재 값도 오르고 부품 값도 오르고 근데 내가 판매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은 올리기가 어려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맞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가게 입장에서는 배추 가격 오르고 양파 가격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내 소득은 별로 안 늘어서 살기가 팍팍해요. 이게 고물가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의 고물가는 이것저것 물건 가격이 다 오르니 돈의 가치가 녹아져 내리고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제 관점이에요. 돈의 가치가 녹아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가장 당한 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으로만 돈을 들고 있는 사람.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너무나 가혹하고 냉정하고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당한 사람이 누굴까? 그런 관점에서 최근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스쳐나가고 간 이 경제에서 가장 결과적으로 당한 사람은 누굴까? 굉장히 냉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세 세입자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전세보증금이잖아요. 근데 3년 전 전세보증금 10억이 지금의 10억과 같다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3년 전 10억은 지금의 9억 2천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8천만 원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돈이 녹아져 내리고 있다. 그만큼 이 초인플레이션 시점에는 재테크적인 관점 혹은 재무전략적인 관점도 돈을 어떤 형태로 내가 보유해야 되나, 자산관리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그 주제가 바로 금리예요. 맞죠? 금리입니다. 이놈의 금리 언제 인하합니까? 저는 지난 약 3년 동안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로 2023년 연내에는 24년 상반기 내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금리가 언제 인하될지를, 미국을 중심으로 인하될지를 가늠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는 언제 인하할까? 혹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동료분께서 만약에 지금 굉장히 건강한데 갑자기 숨이 멈췄어요. 그러면 인공호흡 해주시겠습니까? 그죠? 인공호흡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못 쉴 때 억지로 숨쉬게 도와주는 게 인공호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본다면, 만약에 경제가 숨을 못 쉰다, 경제가 순환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순환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인공호흡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통화정책 관점에서 그게 금리 인하죠.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낮은 금리네,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 투자가 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요. 일자리가 늘면 소득 수준이 늘어나겠죠. 그죠?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김재진 대표님은 뭐 하고 싶어지십니까, 혹시? 소비요. 네, 소비. 뭐를 그렇게 사고 싶으십니까, 혹시? 글쎄 뭐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뭐 부동산도 사고 싶고 또 그 뭐 자기가 필요한 사서 생필품, 네네. 차도 사고 백도 사고 뭐 사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경제가 숨쉬는 겁니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경제의 선순환 구조. 자, 그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 역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거의 파탄났죠.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리죠. 제로금리로 만듭니다. 인공호흡하는 거예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역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제가 회장님을 처음 뵌 날, 그때 미국 경제가 또 한 번 파탄납니다. 그죠? 역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성장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거 앞뒤 안 보고 뭐만 봅니까? 경기 부양만 보는 거.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금리를 끌어내리는 거. 막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금리를 끌어내려서, 이거 중요합니다. 금리를 끌어내려서 경기 부양을 위해 집중한다. 그런 통화 정책을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 하고, 완화적 통화 정책, 제로 금리가 지배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완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완화의 시대.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저랑 처음 따라해 주신 그 단어, 초인플레이션. 22년부터는 경기 부양이 숙제가 아니라 이제 뭐가 숙제가 된 거죠? 숙제가 바뀌었죠? 물가 잡는 게 숙제가 된 거죠. 맞습니까? 물가 잡는 게 숙제가 됐어요. 물가를 잡으려면 소비를 안 해야 돼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경기를 어떻게 됩니까? 악화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 다만 파탄나지 않을 정도만. 그러나 좀 악화시켜야 돼요. 소비가 왜 안 일어납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왜 못합니까? 금리를 높여서 못하게 만든 겁니다. 경기 침체를 유도한 겁니다. 수용 가능한 수준의 경기 침체인 거죠. 일단은 물가 잡을 때는 물가부터 잡고 가자 하는 것이 통화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22년, 3년, 올해 4년까지는 물가 잡는 게 숙제고, 물가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대, 긴축의 시대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세요. 긴축의 시대. 여러분이 바다를 항해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는 시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시대를 구분하라. 완화의 시대인가? 긴축의 시대인가?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시대인가? 시대를 계속 구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다양한 경영 의상 결정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긴축의 시대가 시작되네? 곧 경기 침체가 오겠네? 그러면 나의 투자 규모를 미리 줄여서 과도한 투자를 안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완화의 시대가 이제 오겠네? 라는 것을 가늠하시면 이제 내가 점차 투자를 진작시킬 시점이 찾아오겠네? 이런 것을 가늠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셔라. 여러분이 여러분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겁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데이터를 다 들여다보실 시간이 없어요.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으시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이고 어떤 시대로 가는가를 구분짓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2023년 4년까지는, 올해까지는 긴축의 시대다. 그러나 올해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발디딤을 하는 시점이 온다.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일까를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 부분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금리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오늘의 대주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례지만 한번 큰 소리로 저랑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려면 첫 번째 관문은 아마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를 정의 내리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김명진 대표님을 앞으로 초대해도 될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청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첫 번째, 물가가 막 치솟아요. 그죠? 물가가 치솟아요. 근데 대신 나의 소득도 막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뭐 견딜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견딜만 합니다. 견딜만 하죠. 안 좋지만 견딜만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도 오르고 소득도 증가하는 거. 따라해주세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자, 근데 두 번째, 소득이 줄어들어서 좀 별로예요. 월급이 좀 줄어요, 지금. 그렇지만 물가도 막 떨어져줘서 물건 사는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거는 어떻게 견딜만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더 견딜만. 좋진 않지만 견딜만 하죠. 네. 이게 뭡니까? 두 번째가 디플레이션. 따라해주세요.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인플레이트. 디플레이트 뭐예요? 바람을 빼는 겁니다. 디플레이트.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세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시죠. 잘해야 되겠네요. 함부로 안 드립니다, 이제. 자,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쪼그라들어요, 이번에는. 이거는 견딜만 합니까? 그거는 좀 상당히 견디기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다. 견디기 힘듭니까? 뭐 죽을 것 같습니까? 예, 굉장히 힘들 것 굉장히 같아요. 힘들죠. 이 세 번째가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따라해주세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답변 잘해주셨죠?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 명확히 정리되셨습니까?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올해도 정말 많은 그 기업들과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면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기업들, 전자제품 회사들, 식료품 기업들 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라가 이번 경영전략회의의 회의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먼저 정의 내리고 그럼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현상이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러니까 위협이 온다고 다 위협에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할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학적 그 원어, 정의를 한번 또 말씀드리면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그게 아까 개념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기 침체일 때는 물가가 낮은 게 정상인데 고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 침체에 직면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보면 됩니다. 뭐죠? 두 가지 조건? 경기 침체 맞느냐? 두 번째, 고물가 맞느냐? 그 두 가지를 명확히 정의 내리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경기 침체라는 용어를 정리할 때 이거를 좀 구분 짓고 가겠습니다. 제가 방송에나 오늘도 이 조찬 세미나 끝나면 YTN으로 가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방송에서 뭐 1시간 동안 경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1시간 동안 듣고 나서 저는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는데 경기 침체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1시간 듣고 나서 받아들이기를 경제 위기 온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경제 위기로 판단할 거냐, 경기 침체로 판단할 거냐, 이거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 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강대교를 걸어서 건너요. 근데 실수로 쓰러져가지고 한강물에 폭락 빠집니다. 제가 온몸이 흠뻑 젖겠죠. 경제 위기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강대교를 걷는데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한강대교 다 건널 때쯤에 보니까 제 몸이 다 젖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기 침체. 경제 위기랑 경기 침체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니까 자산시장에서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다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구분 지어야 됩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프로 보시면 우리 팬데믹 경제 위기,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V자. 경제 위기는 어떤 모습이에요? V자입니다. V자. 역성장을 합니다. 주로. 역성장. 팬데믹 경제 위기,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다 V자입니다. 근데 22년부터 찾아온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L자형 침체예요. 경기 침체는 뭐다? L자형이다. 구분되십니까? 네, L자형 경기 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V자형 경제 위기 다릅니다. 당연히 그때 나타나는 현상도 달라요. 그럼 경기 침체에 부합하느냐?
OECD도 IMF도 월드뱅크도 똑같이 작년 경제 어려웠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공통되게 합니다. 경기 침체 맞아요. 두려워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경기 침체 맞구나라는 것을 가정하고 대응하자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 중요한 건 고물가 맞느냐. 자, 이거 퀴즈 나갑니다.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한 3년 동안 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2023년 작년부터 금리 인하 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있을 수 없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을 왜 한 겁니까? 여러분 아까 답변 나눴던 것처럼 왜 금리를 인상한 거죠? 물가 잡으려고, 그죠? 물가 잡으려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물가 잡히면이에요. 여러분 답변하신 거예요. 물가 잡히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 언제 할까 궁금하시잖아요. 질문을 바꾸면 됩니다. 물가 언제 잡힐까? 되셨죠? 물가 언제 잡힐까? 근데 물가 잡는다는 개념은 뭘까요? 뭐가 물가를 잡는 걸까요? 물가가 안 오를 때? 또? 금리로 잡을 때? 어떻게 하면 물가가 잡힌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3년 동안 매번 기자회견하거나 연설하거나 할 때마다 밝혔던 문장. 2% goal.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이면 목표 물가에 부합한다. 중앙은행들은 목표 물가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물가가 잡히는 순간이면 언제인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몇 %일 때? 2%일 때. 그러면 물가가 잡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돈다. 그러면 뭐예요? 고물가. 2%를 밑돈다. 저물가. 물가가 마이너스다. 디플레이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세계 주요국들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물가 상승률은 다소 떨어지지만 2%를 여전히 웃돌죠. 고물가 맞습니까? 고물가예요. 그러면 두 가지 정의에 부합합니까? 고물가와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정의에 부합하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맞습니까? 맞아요. 스태그플레이션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두 가지 기준에 충족하는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뭔지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특히 여러분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이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좀 자켓을 벗어도 될까요? 예, 좀 자켓을 좀 벗겠습니다. 중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소득을 우리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요. 가처분 소득은 세금, 국민연금 이런 거 다 떼고 통장에 찍힌 돈, 그게 가처분 소득입니다. 이 가처분 소득을 통장에 찍힌 그 숫자, 그걸 명목기준이라고 합니다. 명목기준, 파랑색. 두 번째, 명목기준의 소득이 있지만 실질소득이 있어요. 실질소득은 뭐냐면 같은 100만 원도 작년에는 100만 원으로 사과 10상자 사 먹었지만 지금은 10상자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니까 같은 100만 원도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없다. 그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이 실질소득입니다. 아시겠죠? 실질소득. 자, 이거 두 가지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명목소득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늘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실질소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돈으로 같은 물건을 이제 못 사요. 이게 뭐 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팩트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말씀드려요. 아마 오늘 여러분께 드려야 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이 7% 이상 늘어요. 이 고물가 기간 동안. 근데 1분위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소득이 오히려 줄어요. 100만 원을 유지해도 힘들어지는 건데, 그죠? 1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또 중요한 것은요, 캐치하실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2분위, 3분위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지만 물가 상승률보다는 안 늘어요. 물가 상승률이 3.6%니까 그거보다 밑돌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속도보다 소득 증가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런데 4분위 나름 고소득층은 소득이 많이 늘고 물가 상승률보다도 높아요. 소득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 그래프의 모습을 보시고 느껴지시는 거. 이게 뭡니까? 예, 빈익분, 부익부도 되지만 또 뭐요? 양극화. 어떤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책 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이 3권밖에 안 남아서 인색하게 책을 드리려고. 그 이번엔 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금 인색하게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 남아서.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무슨 양극화요? 소득의 양극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더 강해집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소득의 양극화. 자, 그러면 이 소득의 양극화는 무엇으로 이어질까?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사 그런 거 보셨어요? 백화점에 명품백 사려면 뭐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실제 수입차, 고급 승용차 수입액이 23년, 24년 더 늘었어요.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데 왜 명품백은 많이 소비되고, 모두가 힘든다고 하는데 왜 자동차, 고급차는 많이 판매될까? 그것은 모두가 힘든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힘든 겁니다. 중산층 이하가 힘들어서 그래요. 사실 이 고소득층은 소득이 더 늘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소비의 양극화.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제가 국내 많은 기업들한테도 이렇게 대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오겠습니다만,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소비의 양극화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가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비스 혹은 제품 전략을 세울 때 아예 고품질 전략 아니면 아예 저가 전략 둘 중에 하나로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가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중품질 중가 전략은 계속 양이 줄어듭니다. 쉐어가. 극단적으로 가격 중심으로 가든가 싸게 아니면 고품질 고가 전략으로 가시든가 둘 중에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게 우리 중소기업들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아, 소득의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 그럼 나는 제품 전략을 어떻게 할까? 서비스 전략을 어떻게 취할까? 라는 것을 계획하실 때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전략적인 제안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나타나는 경영전략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게 슈링크플레이션이에요. 자꾸 용어가 어려운 게 나오는데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죠? 슈링크플레이션이에요. 슈링크는 뭐예요? 줄이다, 움츠려들다, 뭐 이런 뜻이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슈링크플레이션. 이것저것 다 오르죠. 원자재 값 오르죠. 인건비 오르죠. 전기요금 오르죠. 다 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달아날까봐, 바이어가 나 싫어할까봐 가격을 못 올리는 게 이 중소기업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양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슈링크플레이션. 뭐 이름은 거창하지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게 살아남는 전략이에요. 실제 1962년에 등장한 표현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 굉장히 오래된 경영 전략입니다. 그죠?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유지한 채 양을 줄이면 뭐다? 슈링크플레이션. 근데 반대로 가격도 그대로 두고 양도 그대로 두는데 품질을 떨어뜨리는 게 뭐예요? 스킨플레이션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스킨플레이션. 이 스킨프라는 단어가 뭐예요? 스킨프. 인색하게 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코바가 있는데 원래 코코넛 오일을 발라요. 겉표면에. 근데 코코넛 오일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거 대신에 팜유로 바릅니다. 양 그대로 두고 가격 그대로 두고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렌지 원액이 비싸지니까 80% 함유를 했던 오렌지 주스를 78%로 줄입니다. 이게 뭐죠?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게 뭐예요? 스킨플레이션이에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가격을 올린다, 인플레이션. 가격을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인다, 슈링크플레이션. 가격과 양을 그대로 두고 품질만 떨어뜨린다, 스킨플레이션. 정리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는 까먹으셔도 되는데, 아, 이런 개념들이구나. 이렇게 대응하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경영 전략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소비자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통용되던 경영 전략이었지만 이제 소비자가 달라져서 이렇게 대응했다가는 소비자가 기만한다, 나를 우롱한다, 나쁜 기업이다, ESG 경영 철학에 위배된다, 이런 기업의 제품은 사면 안 된다, 불매운동을 벌입니다. 뭐를 이용해서? SNS를 통해서. 그 실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최근에도 핫도그 5개들이 10,000원짜리 제품이 있었는데 가격을 올리면 안 사갈까봐 4개로 줄입니다. 한두 달은 판매가 이루어졌지만 3달 만에 불매운동이 확산됐습니다. 나쁜 기업이다. 우롱하는 기업이다. 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 또 마음가짐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김밥을 참 좋아하는데요.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 단무지 가격도 오르고 햄 가격도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고 가스요금 오르고 김밥 가격을 안 올려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격을 올리자니 단골 손님이 떠날까봐 너무 노심차사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햄을 3분의 1 얇게 썹니다. 김밥을 말아서 판매합니다. 소비자가 결론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게 알게 될 경우 단골 손님은 영원히 떠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지금은 여러분이 기업 경영하실 때 내가 뭘 하든 소비자가 다 안다라고 가정하시라는 거예요. 바이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경영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경영 전략적으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오히려 지금은 SNS 시대고 스마트 컨슈머 시대이기 때문에 다 알 것으로 가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라. 여기서 가격을 안 올려 잡으면
우리 단골 손님께 원하는 맛을 못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지 의무를 다하시면 오히려 이 기업은 속이는 기업이 아니다. 이 기업은 착한 기업이다. 라고 인식하고 구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 기업,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셔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원래 이거 스킵하려고 했는데 김영식 대표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박수 한번 또 크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재테크적인 관점에서의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드리지 말까요? 부동산 주식 얘기하지 말까요? 중요해요? 박수 크게 쳐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시고.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해드리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 표현은 돈은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할 텐데 같이 따라해 주시고 제 3번째 문장을 말씀해 주십사 마이크를 드리면 꼭 그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3번에 걸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신 딱 차리셔야겠죠? 첫 번째, 돈은 이동한다. 돈은 실시간으로 이동한다. 마지막 중요합니다. 돈은 실시간으로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예, 아까 책 달라고 이렇게 주장하셨던 강태욱 대표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돈은 이동한다. 돈은 실시간으로 이동한다. 돈은 실시간으로 갑자기 높은 수익으로 이동한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은 이동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가지시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재테크를 보실 때도 돈의 이동을 보시면 돼요. 돈을 어떤 형태로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참 만나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금융사들은 V가 3개 붙는 VIP가 따로 있습니다. VVVIP라고 합니다. 그런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 가면 기준이 뭡니까? 저도 VVVIP 아닙니까? 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기준이 현금성 자산이 5천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현금성 자산만. VIP는 얼마 이상, VVIP는 얼마 이상, VVVIP는 얼마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특히 자산가들은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에 걸맞게 돈을 이동시킬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자,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돈을 어디에 두고 싶어요? 은행에 두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 빼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빼서 은행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은행으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22년, 23년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은행권은 이자 장사했다라는 기사들을 너무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돈이 이동했기 때문에. 대신 20년, 21년처럼 제로금리를 향해 갈 때는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지니까 은행에 돈을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둬요. 어디로 이동시킬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시킵니다. 돈이 이동합니다. 그 이동이 뭐죠? 수요예요, 수요. 주식 수요. 부동산 수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재테크 관점에서도 시대를 구분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대응할 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사례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철부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철부지의 철이 뭘까요? 철. 순환글입니다. 계절 맞습니다. 부지는 뭐를 뜻할까요? 부지는 한자어예요.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 철부지는 뭐를 뜻합니까? 철을 잘 모른다. 철, 계절 변화를 잘 모른다. 그죠? 서경찬 회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봄에는 보통 뭐 합니까?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립니다. 가을에는 농부가 뭐 합니까? 수확하죠. 수확합니다. 그럼 가을에 씨를 뿌리면 그 농사가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망하죠. 그럼 가을에 엉뚱하게 씨를 뿌리는 농부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철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절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 똑같습니다. 시대를 구분하지 못할 때 어떻게 당하는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서경찬 회장님을 처음 뵌 2020년에 제로금리로 확 경기 부양시키려고 확 떨어뜨리니까 돈이 이동하죠. 어디로?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가가 급등하죠. 그때 2020년, 21년 어떤 운동이 벌어졌어요? 어떤 운동? 무슨 운동이죠? 동학개미 운동. 그때 참전하셨죠? 표정이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여기 계신데 여기? 맞죠? 여기 참전하셨죠? 아, 감사합니다. 이때 뭐라고 하면서 참전하셨어요? 뭐라고 여기? 사자, 그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자. 이때의 공식이 뭐예요? 떨어지면 산다, 떨어지면 산다, 떨어지면 내가 산다. 그죠? 그랬는데 20년, 21년 완화의 시대 때 매우 적절한 투자 전략입니다.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니까 같이 그쪽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자, 그런데 22년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대대적인 금리 인상기가 찾아옵니다. 긴축의 시대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전히 완화의 시대 때 활용했던 공식을 그대로 도입합니다. 어제의 공식은 오늘의 숙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대표님 표정이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맹렬한 표정이었는데 갑자기 22년 이렇게 바뀝니다. 내 돈 어떡해 막 이렇게. 그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근데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2022년에 긴축의 시대로 바뀌었는데 완화의 시대 때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단 말이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와봐 주세요. 완화의 시대 때 모든 주가가 다 올랐단 말이죠. 근데 긴축의 시대로 바뀝니다. 근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방송에 나와서 이 10만 전자가 9만 전자로 떨어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싸다 담아라. 8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이제 뭐라고 하죠? 진짜 싸다 담아라. 7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이제 뭐라고 하죠? 진짜 싸다 담아라. 논리는 없어요. 6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이제 뭐라고 하죠? 좀 고급스러운 용어를 이제 생각해요. 같은 논리를 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박앤세일이다 담아라. 5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끝났다. 담을 돈이 없다. 이게 무슨 주식 투자냐고요. 이 모든 종목이 20년, 21년에 왜 올랐고 22년, 23년에 왜 떨어졌는지 디파인을 안 한 거예요. 거시경제 여건이 그러했던 거예요. 완화의 시대냐? 긴축의 시대냐? 시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시대를 구분하라. 그러면 재테크 관점에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그 포인트는 뭐냐면 기준금리 언제 인하할까 이겁니다. 그죠? 기준금리 언제 인하할까. 근데 세계 경제에서는 81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나라보다 인하하는 나라가 더 많아졌어요.
작년 말부터 이제 성큼성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전환점에 해당됩니다. 지금 아시겠죠? 전환점에 해당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를 실제 인하하는 그 시점은 물가 잡히는 시점이 될 테고 물가 상승률이 2%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빨간색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사실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러나 2%, 이 빨간색 보세요. 2%라는 목표 물가에 안착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대략 느낌상 언제쯤 2%에 안착될 것 같으세요? 느낌상. 예, 그 정도, 그렇게 가늠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게 더 맞아요. 재밌죠? 특히 어젯밤에도 CPI 물가가 발표가 됐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물가가 당장 잡히긴 어렵겠다라는 정보가 또 등장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자, 주식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하의 시점은 빠르면 올해 6월, 늦으면 7월 이후, 이렇게 저는 가늠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의 시점은 언제다? 물가가 잡히는 구간. 그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식 투자라는 관점, 또 환율을 들여다보는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 여부가 또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뭐라고요? 기대감. 그 기대가 헛된 기대일지라도, 과도한 기대일지라도 그 기대가 과도하게 부풀어 오르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12월 21일 기준 연말이죠. 금리 인하가 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24년 3월이면 금리 인하 할 거야 라고 믿었어요. 언제죠? 12월에. 그 11월, 12월에는 소위 산타랠리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장세가 나오죠. 왜요?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 오늘 기점으로는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의 기대 자체가 3월이 아니라 6월일 거야 라고 기대가 바뀝니다. 기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기대가 빠지는 구간이 뭐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 당장 있는 게 아니네 라고 실망감을 갖을 때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는 겁니다. 주식은 항상 뭐니까? 선행지표니까. 아직 금리 인하 한 적이 없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 기대감이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금리 인하의 시점으로부터 지금 약 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가정하면, 4개월에서 6개월 남았다고 가정하면 그 구간 동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갖다가 이때 주가가 오르는 거고 기대감이 꺼질 때 주가가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의사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3월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때 보니까 금리 인하 곧 있을 것처럼 발표가 나요. 그럼 시장은 막 믿는 거예요. 와, 당장 금리 인하할 거야. 이제 주식 넣어야 돼. 이렇게 하다가 물가가 발표되거나 파월 기자회견을 보거나 이럴 때 보니까 당장 금리 인하할 상황은 또 아니네. 이때 기대감이 꺾이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언제 인하하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컨빅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컨빅션. 금리 인하의 시점은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확신을 갖는 순간. 대충 한 2% 목표가 있다면
2.5 정도면 금리 인하도 되겠지가 아니라 야, 이 정도 데이터를 봤으면 확실히 물가 잡히는 구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구간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으나 시간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시간을 잠깐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28분이요? 그러면 30분 남았네요. 네, 좋습니다. 30분 동안 마무리를 잘해야 되니까 잠깐 여러분 기지개 한번 쭉 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1시간 반을 달려가는 거라 스트레칭을 한번 소리도 이렇게 내주시고 그리고 잠깐 여쭤보면 제가 이 자리까지 제 핸드폰을 갖고 올라왔는데 제가 앉아 있는 동안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스마트폰이 비슷하게 생겨서 착각하고 가져가셨는지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갖고 올라온 건 맞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혹시 있으면 말씀 주세요. 네. 없죠?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바닥에 있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 한 권 드려요? 책들. 이거 2천만 원짜리인데요? 예. 이 책 2천만 원짜리인데.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크로바 원래 잘 찾으세요? 그러시군요. 제가 잘 아는 교수님 중에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분인데, 권대중 교수님이라고 지금 서강대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랑 이제 산책을 하다가 네이크로바를 잘 찾으신대요. 정말 잘 찾는데요. 그래서 네이크로바 찾은 것들을 사진을 자기 사진함에 있는 걸 쫙 보여줬어요. 몇백 개가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찾으세요 하면서 정말 여의 나루역에서 크로바가 쫙 있길래 내가 한번 찾아줄게 하더니 정말 한 2분 만에 찾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찾으세요 했더니 자기가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찾는다. 정말로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를 자세히 볼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정말 잘 찾는데요. 오히려 시력 좋은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는데요. 비슷합니까 혹시? 님도?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원래 아침 시간에는 이렇게 박수도 이렇게 치고 하면서 강의를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30분 동안 나머지 좀 중요한 대주제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중국 경제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그림, 이 사진, 우리 대표님 책을 또 그냥 받으시면 안 되니까 이 사진은 뭐를 뜻하는 것 같으세요? 혹시? 편하게. 중국인이죠? 중국 청년입니다. 청년. 시험 합격? 시험 합격. 저게 뭘까요? 원서. 예. 네. 취업 원서죠. 제가 이 강의 자료에 들어가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사진 하나하나를 좀 고르는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것으로서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각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의 취업 자리를 두고 정말 기다랗게 늘어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의 중국 경제를 그림 하나로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를 진단할 때, 경기를 판단하실 때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지표가 감사합니다. 지표가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지표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회사에 구매 담당자가 있어요. 구매팀이 있고 그럼 구매팀장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매팀장들 5,000명한테 물어봅니다. 앞으로 부품을 더
구매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들의 평균적인 의견이 그 나라 경기를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죠. 바로 그 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준이 50이에요. 50을 계속 밑돈 채 움직여요. 중국 경기가, 제조 경기가 계속 좋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두 번째, 비제조업, 특히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50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서비스업 경기도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좀 강조하면서 보여드릴 지표 하나는 바로 물가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고물가에 힘들어하는데 중국만 물가가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왜 중국만 떨어질까? 여러분, 과일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파는 과일 가게인데 박지천 대표님 과일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왜 보통 떨어뜨릴까요? 구매자가 없었어. 맞습니다. 안 팔리니까요. 잘 팔리면 가격을 왜 떨어뜨립니까? 올리죠. 잘 안 팔리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위축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중국 경제가 말이죠. 마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었던 것처럼 그런 디플레이션의 늪에 진입한 모습이에요. 지금 수준에서는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희 용어 선택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처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지금은 디플레이션에 현실화됐다. 진입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부진한 모습인 겁니다. 부진한 모습. 특히 여러분이 꼭 주목하셨으면 하는 그 지표가 바로 경제 성장률인데요. 빨강색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때는 14%대의 고성장을 유지하다가 10%, 8%, 7%, 6%, 그리고 작년엔 5%, 올해는 4%대로 안착합니다.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바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미중 패권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나 엑소더스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차이나 엑소더스. 제가 2020년 굿모닝 CEO 조찬 특강 때 드렸던 안건 중에 하나가 2020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차이나 엑소더스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차이나 엑소더스가 현실화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요. 중국 기업도 중국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뭐 계속 고성장할 거야 이렇게 믿고 공장을 막 증설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직도 중국 경제 4%면 웬만한 나라보다 고성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셔. 맞아요. 중국 경제가 사라진다. 뭐 중국 경제가 뭐 갑자기 뭐 폭탄 맞고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국 경제가 이제 고성장은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4% 수준의 고성장을 하는 나라한테 왜 꼬꾸라진다는 표현을 씁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린다면 여전히 고성장하는 건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경제를 들여다보실 때 스냅샷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보시면 경제가 4% 성장, 한국은 2% 성장. 그러면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나은 거 아니냐? 스냅샷으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플로우를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는 고성장 할 줄 알고
많은 기업들이 공장 증설하고 인력도 채용을 이만큼 해놨다가 그만큼 고성장하지 못하네 라는 걸 보면서 공장 가동이 줄어요. 공장 하나를 없애요. 뽑았던 직원들을 퇴직시켜요.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고성장하지 못할 때 우당탕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아직 고성장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전의 고성장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위험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 요인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제가 지금 알타시아라는 단어를 강조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4년 후에 또 굿모닝 CEO 이 자리에 오면 알타시아가 이미 현실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알타시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지위를 점차 잃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이 부상합니다.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알타시아가 부상하는 겁니다. 세계의 공장이 이동하는 거지 세계의 공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동을 어디로 할 것이냐? 바로 얼터너티브 에이시아로 이동하는 겁니다. 아까 성용창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주실 때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이 아주 적절한 대응 전략적인 고민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꼬꾸라지고 있는데 IMF는 2028년 3%대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그런데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알타시아 국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타일랜드 이런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들은 고성장세를 유지합니다. 알타시아의 부상을 여러분 주시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대질문이 뭐여야 되냐면요. 대질문. 제2의 중국은 어디일까? 누가 중국을 대체할 것인가? 그런 대질문을 던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도를 잠깐 강조해 드릴까 하는데요. 인도의 GDP 규모가 지지난해 8위국이었는데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를 앞질러서 작년에 5위국으로 도약했고요. 그리고 2026년이 되면 일본, 독일도 추월해서 GDP 3위국으로 올라섭니다. 인도가. 왜냐하면 성장률이 인도는 6, 7%, 일본은 1%. 더 빨리 달리는 거죠. 지금은 뒤에 있지만 앞질러 갑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 여러분이 관찰하셔서 할 때 놓치지 않으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바로 인구예요. 작년 10월, 11월 정도를 기점으로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중국이 아니라 인도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중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이미 인도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의 특징은 젊은 인구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출산율이 높은. 근데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의 특징은 고령화가 맞물립니다. 고령화가 맞물린다는 얘기는 생산 연령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우리나라처럼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부양 부담이 가중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신흥국이 누굴까를 가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물론 역시 경제를 스냅샷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인도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노동법이 너무 경영하기 어려워. 물류, 인프라 너무 부족해. 여러분 인도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도로가 말도 아니죠. 기업 경영할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도로 인프라 너무 부족해.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 근데 스냅샷으로 보시면 지금의 모습만 보면 그렇다라고 가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라는 것을 인도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가 세운 국가 전략이 뭘까요? 모디 정부의 국가 전략.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요. Make in India. 인도에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결과적으로 중국을 대체할 신흥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도 Making 인도네시아 4.0 이게 국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장기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어떤 나라에 진출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마지막 주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꼭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또 핸드폰을 어디다 뒀죠? 아, 여기 있네. 그러셨어요? 우리 회장님이 이번에 숨기셨습니다. 15분 남았네요. 딱 정확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은행 지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은행 지점을 방문한 적이 있다. 높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대표님들이셔서 은행 지점 방문할 일이 상대적으로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5%밖에 손을 안 드셨습니다. 일반 대중한테 물어보면 0.8%입니다. 은행 방문을 지난 한 달 동안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000명 중에 8명 방문했다고 손듭니다. 자, 그러면 5% 여러분들은 은행 서비스의 소비자고 95%의 여러분들은 은행 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이 금융 소비자예요. 맞죠? 근데 다만 뭐 하는 거죠? 금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할 뿐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면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대면 거래가 이 노란색 보세요. 대면 은행 서비스 이용률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듭니다.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 그때 비율이 6.8%였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언택트가 일상화된다. 한 번 만난 그 언택트는 계속 간다. 디지털 대전화는 계속 간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이다. 실제 대면 거래 비중은 더 줄어듭니다. 대신 뭐가 그걸 대체하죠? 비대면 거래에 의존, 인터넷 뱅킹에 대한 의존도가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실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주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금은 금융 서비스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또 유통 서비스를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대면으로 소비하지 않을 뿐 온라인으로의 소비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면 거래가 줄고 비대면 거래,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이런 현상, 오프라인을 온라인이 대체해 나가는 현상. 이런 현상은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면 막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거스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건 거스를 수 없는 변화겠구나. 나도 그쪽으로 가겠구나. 그 속에서 기회가 있겠구나. 라고 가늠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스타벅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커피숍이 아닙니다. 나는 디지털 샵입니다. 나는 금융사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느끼셔요. 근데 사실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보세요. 우리나라의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간편결제 선불 충전금 규모가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를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카카오페이 금융사입니다. 토스 금융사입니다. 스타벅스는 당연히 금융사라는 거죠. 미국으로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페이의 사용자 수가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보다 많아요. 스타벅스는 금융사예요. 그럼 어떻게 금융사가 되느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디지털 전환이 없으면 갖고 있는 서비스에 한정되겠지만 디지털 대전환이기 때문에 디지털리 어떤 방식으로도 가용 가능한 서비스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만 말씀드려도 3시간이 부족한데 10분 동안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가시는데 나는 신분증 없이도 됩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크게 누르세요. 네, 보니까 역시 한 5% 손 드셨습니다. 뭐죠? 이미 신분증, 아날로그가 생체인식 기술, 디지털로 전환된 거죠. 이게 뭡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과거에는 저 김광석 맞아요 하려면 신분증을 보여드려야 됐지만 지금은 저 김광석 맞아요 손바닥 찍으면 됩니다. 등록하는데 2분도 안 걸립니다. 등록 여객 전용 통로로 신분증 없이 제주도에 갔다가 양주도 2병 사서 올 수 있습니다. 유통 서비스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알리페이는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를 도입해서 키오스크에 가요. 키오스크 불편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4년 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키오스크가 도입이 되고 언택트화 되는데 불편하지만 그것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러나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편리해지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그 사이에.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는 키오스크에 제가 가면 얘가 저를 알아봐요. 안면 인식 기술로. 저를 알아보면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아메리카노 마시는 사람인지 카페 라떼 마시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할 때 막 넘겨요? 아닙니다. 이 키오스크에 방문을 하면 얘가 저를 알아보고 첫 질문 딱 하나 합니다. 당신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맞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예스만 눌러요.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카드를 따로 꺼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카카오 택시 타고 내리실 때 카드 따로 꺼내세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본다 라는 얘기는 언택트가 더 편리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익숙해지고 편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키오스크를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기다리게 만드는지 잘못된 방식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했다라고 제가 SPC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례를 혹시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마우스를 링크를 올리시면 여기요. 아니요. 여기 링크 바닥에 마우스를 링크로 올리시면 눌러보세요. 인터넷이 없군.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블로라는 스타트업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회사는 쉽게 말하면 이제 키오스크가 사라지는 모델입니다.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테이블 오더를 도입했었잖아요. 근데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가 아니라 여기에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여기 QR코드를 스치기만 하면 얘가 키오스크로 바뀌는 모델이죠. 이해가시죠?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테이블로.
제가 이 스타트업을 우연한 계기로 만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을 소개시켜줬어요. 저도. SPC도 소개시켜주고, 대보 유통, 고속도로 휴게소 다 소개시켜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다 이게 도입됩니다. 그리고 뭐 커피 기업들도 도입하고요. 하나하나 도입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나 하드웨어 방식이 사라질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도 불편하고요. 또 재밌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도입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매월 3만 원씩 내죠. 이 테이블 오더 자영업자가. 그것을 비용 부담도 절감시켜주고 테이블 오더 방식으로 바뀌면 이걸로 바뀌면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간편 결제 혁신 모델을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고 변화가 무섭다라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변화를 알고 그 변화 속에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 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라는 사례를 들어드린 거예요. 스타벅스의 사례, 스타트업의 사례 들어드린 겁니다. 자, 이제 혹시 이 테이블로 소개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정리 강연. 시간이 순삭이죠? 자, 마무리까지 강의 마무리 잘 해달라고 박수 함성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뭐 교환을 보시기보다 한 분 한 분 5분 동안 저랑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교감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만났었고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L자로 꼬꾸라지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고 작년 경제도 그토록 어려웠는데 올해 경제는 그거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모든 국제기구가 공통되게 전망합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로 정말 힘들었다가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L자로 꼬꾸라지는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우리는 놓여 있다.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제다. 어려운 경제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어렵다, 포기하세요가 아니라 어렵지만 어려움을 알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죠. 그죠? 제 메시지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를 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라는 이 문장을 함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머네스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비머네스크. 비머네스크를 발휘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때 멀리뛰기 선수 비먼이 등장합니다. 당시 듣보잡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최악이어가지고 어질어질하면서 그냥 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냥 5km 이를 악물고 뛰어서 간신히 결승전까지 진입을 합니다. 오늘 잠을 잘 자고 컨디션을 다 끌어올려서 내일 좀 결승전 잘 치러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같이 결승을 치를 후보자를 보니까, 경쟁자를 보니까 지난 금메달리스트가 한 명 여기 있고요. 지난 세계선수권대회 1등이 한 명 있고 세계 랭킹 1등이 한 명 있고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한 명 있어요. 나만 빼고 다 끝장이에요. 근데 나만 컨디션이 또 최악이에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요. 막 더 우라통이 터지는. 왜 하필 내 컨디션이 이럴까? 잠이라도 좀 자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술을 마십니다. 잠이라도 좀 자자. 그리고 잠은 잘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어떨까요? 더 최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못 뛸 것 같아요 하면서 저 포기할게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동료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다 같이 이쪽을 보시고 합창해 주실 수 있죠? 큰 목소리로 같이 그 조언을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 지금 너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이네.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내 마음엔 날개가 달려 있어. 그것을 사용해서 힘껏 하는 조언을 듣고 냅다 뛰어요.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8만 명의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역사 이래 가장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으로 또 남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분명 이 동료의 조언이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께 이런 비모네스크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조언으로 작용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경제에 맞습니다만 그 안에서 최선의 성과를 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이 굿모닝 CEO 아카데미가 여러분께 그런 좋은 조언자로서 500회, 1000회 쭉 가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조언자로 계속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도 담아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열정적으로 강연해주신 김광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